꺼지라 거지 꼬마 새끼들아라며 굶주린 칠남매를 문전박대한 위병소 앞에 대한민국 최상위권 별세 장군이 나타나 내놈들이 군인이냐? 고 불호령을 내리며 썩어빠진 군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는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은 유난히 시렸다. 비무장지대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낡고 허름한 강하늘 이등병의 집, 그 얇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하늘이 20해를 살아온 그 집은 온기보다 우풍이 먼저 자리를 잡는 곳이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도 하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그가 아주 어릴 적 기억조차 희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남겨진 것은 병든 할아버지 강만식 옹과 하늘, 그리고 하늘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7 동생들이었다. 오빠 추워. 가장 어린 막내 5살 새벽이가 칭얼거리며 하늘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늘은 잠결에도 익숙하게 동생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 온기마저 빼앗길세라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첫째 별이 13세부터 소리 12세, 슬기 10세, 우주 9세, 보름이 7세, 아람이 6세, 그리고 막내 새벽이 5세까지. 7명의 동생들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늘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유였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낡은 마루가 조용한 비명을 질렀다. 부엌으로 나간 그는 어제 저녁 먹고 남은 멀건 죽을 데우기 시작했다. 쌀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읍내 복지관에서 가끔 얻어오는 지원 물품과 할아버지가 간간히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7 동생과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입까지 9 식구의 끼니를 잇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죽이 끓는 동안 하늘은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지병인 천식과 관절염으로 거의 자리에 누워 지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할아버지의 얼굴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듯 미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나지막한 속삭임에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하늘이냐 또 일어났구나. 좀 더 자지 않고. 괜찮아요. 동생들 밥 챙겨주고 저도 준비해야죠. 이 몹쓸 늙은이가 짐만 되는구나. 내 어깨가 이리 무거워서 어찌할 꼬. 할아버지의 마른 손이 하늘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거친 손마디에서 하늘은 자신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하늘은 애써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있는걸요. 제가 더 튼튼해져서 할아버지 약도 좋은 걸로 사드리고 동생들 맛있는 것도 배불리 먹일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하늘의 간절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닥친 현실은 냉혹했다. 공사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9 식구의 생계와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국방의 의무가 그의 앞에 놓였다. 바로 입영통지서였다. 하늘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서류 준비를 도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서류상으로 오래전 집을 나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유였다. 법과 규정은 하늘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결국 입대 날이 밝았다. 연천군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앞은 입영하는 아들을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하늘의 배웅길은 유난히 조용하고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 집에 남았고 하늘의 손을 잡은 것은 13살 별이와 그 뒤를 따르는 6 동생들이었다. 오빠 진짜 가야 해? 오빠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 새벽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동생들의 눈시울도 금세 붉어졌다. 하늘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동생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았다. 별아, 내가 첫째야. 오빠 없다고 울면 안 돼. 동생들 잘 챙기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별이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어깨에 지워질 무게를 알기에 하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쌀이랑 할아버지 약 꼭 사드려. 오빠가 매달 월급 받으면 전부 보낼게. 걱정하지 마. 이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하늘은 동생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고 돌아섰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다. 강해져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군화끈을 고쳐 매며 굳게 다짐했다. 훈련소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20살 청년 강하늘은 이등병이 되었고 그의 집에는 9 식구의 가장이 사라졌다. 강하늘 이등병의 군 생활은 고됐다. 고된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픈 할아버지의 기침소리와 배고프다 칭얼거리는 동생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기들이 가족과 여자친구의 편지를 받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하늘은 홀로 관물대에 기댄 채 낡은 가족 사진을 매만졌다.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은 매일 밤 점호가 끝난 뒤 연등 시간을 이용해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펜을 잡은 그의 손은 낮에 잡았던 총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에게. 오빠는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아주 많이 먹고 훈련도 씩씩하게 잘 받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 여기 동기들도 선임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할아버지, 약은 제때 챙겨 드시고 계세요? 별아, 내가 할아버지 잘 챙겨드려야 한다. 소리랑 슬기도 별이 말 잘 듣고 우리 우주랑 보름이, 아람이는 동생 새벽이 잘 돌봐주고 새벽아 오빠 없다고 울지 말고 밥 잘 먹어야 키 쑥쑥 큰다. 오빠가 금방 휴가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보고 싶다. 정말 많이 보고 싶다. 편지지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보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쓰고 지웠다. 그의 진심이 철책을 넘어 가족에게 닿기를,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늘의 이런 사정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분대장 서주원 병장의 눈에 들어왔다. 서 병장은 묵묵히 훈련에 임하면서도 밤마다 눈물을 삼키는 하늘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밤 편지를 쓰다 말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하늘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하늘아, 무슨 일 있냐?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어? 따뜻한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하늘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는 서 병장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서 병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현역으로 입대를 한 거야? 어머니가 서류에 살아계셔서 연락이 끊긴 지는 10년도 넘었는데. 다음 날 서주원 병장은 중대장 김민준 대위를 찾아갔다. 그는 강하늘 이등병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며 어떻게든 도울 방법이 없겠냐고 간청했다. 김 대위는 서류를 검토하고 하늘과 직접 면담을 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런 병사를 최전방 부대에 두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다. 알겠다.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군. 강 이병의 상근 예비역 전환을 정식으로 건의해 보겠다. 김 대위의 말에 서 병장은 희망을 보았다.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으니
하늘이 동생들을 돌보고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벌 수 있었다. 김대위는 곧바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대장 박정철 중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대대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박 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김대위 규정은 규정이야. 본인이 이미 생계곤란 사유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안 아닌가. 그걸 우리가 다시 뒤집을 명분이 있나? 행정상 모친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대대장님, 하지만 상황이 매우 절박합니다. 병사 한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대위, 군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원칙과 규율로 움직이는 곳이지. 한 명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너도 나도 비슷한 사연을 들고 와서 사정을 봐달라고 할 걸세. 부대 기강이 어떻게 되겠나. 이 사안은 기각한다. 강 이병에게는 군 생활에 더 집중하라고 전하도록. 대대장실에서 나온 김민준 대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차가운 현실의 벽은 군대 안에서도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하늘에게 차마 기각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그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일단 훈련에 집중하고 기다려보자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희미한 희망이라도 품고 있어야 하늘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이 떠난 연천의 작은 집에는 혹독한 겨울이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하늘이 매달 보내오는 쥐꼬리만 한 2등병 월급으로는 9 식구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강만시공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손수레를 끄는 그의 구분 등 위로 시린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빙판길에 미끄러진 할아버지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골목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던 동네 주민이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고관절 골절.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며 막대한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설명에 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중에 가진 돈은 하늘이 오빠가 보내준 월급 몇 푼과 폐지를 팔아 모은 푼돈이 전부였다. 별이는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 앞에서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동생들은 어떡해. 그녀는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의사에게는 오빠가 군대에 있으니 곧 연락해서 오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부대에 있는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할 방법이 막막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동생들을 옹기종기 앉혀놓고 별이는 결심했다.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오빠를 만나야 했다. 오빠를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 얘들아, 우리 오빠 만나러 가자. 별이의 말에 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빠를 어떻게 만나? 군대는 멀리 있잖아. 12살 소리가 걱정스레 물었다. 멀지 않아. 버스 타고 조금만 가면 돼. 내가 알아. 오빠가 편지에 부대 주소 적어줬어.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라고. 우리끼리 갈 수 있어. 어린 동생들은 두려움보다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들뜬 기색이었다. 별이는 가장 어린 새벽이를 업고 다른 동생들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집에서 챙겨온 것은 찐 감자 몇 알과 물 한 통이 전부였다. 낡고 해진 옷차림의 7 아이들은 그렇게 무작정 오빠를 찾아 나섰다. 연천의 시골길은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에는 너무나도 길고 험했다. 버스를 타야 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은 할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야 했기에 아껴야 했다. 아이들은 걷고 또 걸었다. 해가 저물고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자 동생들이 울기 시작했다. 누나 힘들어, 다리 아파. 누나 무서워, 깜깜해. 별이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감자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거의 다 왔어.
저기 저 모퉁이만 돌면 오빠 부대가 보일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오빠 만나서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다 같이 집에 가는 거야. 몇 시간을 걸었을까 아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높다란 철조망과 함께 위병소가 나타났다. 28사단 신병교육대대라는 팻말이 보였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위병소로 달려갔다. 위병소 앞을 지키고 있던 위병 근무자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꼬마 아이들 7명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꾀죄죄한 행색에 잔뜩 겁먹은 얼굴들이었다. 어이, 꼬마들. 여긴 군사시설이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어서 집으로 돌아가. 총을 맨 젊은 상병이 아이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별이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저기 저희 오빠 좀 만나러 왔어요. 여기 강하늘 이등병 있잖아요. 저희 오빠예요. 강하늘 이등병? 알아서 뭐하게.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 신청하고 와야 하는 거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너희끼리 온 거야? 근무자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그저 말썽꾸러기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계세요. 오빠한테 빨리 알려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별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안 된다니까. 규정상 안 돼. 너희 마음대로 병사를 불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자꾸 여기서 이러면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 어서 돌아가. 다른 병사 하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아이들을 무시했다. 아이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오빠 부대 앞에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차가운 철문과 자신들을 귀찮아하는 군인들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서러움과 두려움에 막내 새벽이가 와앙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다른 동생들에게로 번져나갔다. 위병소 앞은 순식간에 7 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근무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서서히 다가왔다. 위병소 앞에 멈춰 선 것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성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었다. 위병 근무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황급히 경례를 붙이는 사이 차의 뒷문이 열리고 묵직한 기품이 느껴지는 한 중년의 장군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백호진 중장이었다. 야전 부대 순시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에 우연히 위병소 앞에 소란을 목격한 것이었다. 무슨 소란인가? 위험이 서린 낮은 목소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백호진 중장은 경직된 근무자들을 지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7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이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절박한 표정에 잠시 머물렀다. 겨울밤의 공기는 얼어붙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위병소 앞 7 아이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당황한 위병들의 고함이 뒤섞여 혼란의 극치를 이루던 그 순간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검은 세단 한 대는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차에서 내린 백호진 합동참모차장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3개의 별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였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무대 위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무슨 소란인가?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위병소 근무 상병은 방금 전까지 아이들에게 보였던 귀찮음과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최상급 지휘관과의 조우였다. 충, 성, 합참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상병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백호진 중장은 그의 어설픈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겨울바람이 잠잠해지는 듯 했다. 아이들은 거대한 산과도 같은 장군의 등장에 울음마저 잊고 그저 동그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백 중장의 시선은 가장 앞에 서서 동생들을 감싸 안으려 애쓰는 앳된 소녀 별이에게 멈췄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떻게든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가장 절박한 순간의 병사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상황을 보고하도록 백 중장이 위병 상병에게 다시 명령했다. 저 아이들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면회 시간이 아님에도 병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규정상 불가함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병은 규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백호진이라는 거대한 창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규정이라. 백 중장은 나직이 은조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대들이 지키는 규정이 저 비쩍 마른 아이들의 눈물보다 중요한 것인가? 저 아이들이 총이라도 들고 있었나? 아니면 여기가 적군에게 둘러싸인 최전선이었나? 한겨울밤에 어른도 없이 여기까지 온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려는 생각은 그대들의 규정 어디에도 없었는가? 그의 질책은 천둥과도 같았다. 상병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 중장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낮춰 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별을 수놓은 듯한 그의 군복과 달리 아이를 향한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마치 자상한 할아버지가 손녀를 대하는 듯한 온기였다. 얘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군인 아저씨란다. 이름이 무엇이냐? 강별이요. 별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래, 별이. 예쁜 이름이구나. 이 아이들은 모두 내 동생들이니? 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백 중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팼다. 그는 새벽이를 업고 있는 별이의 작은 어깨를 보았다. 그 위에 얹힌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이 밤중에 이 추운 곳에 동생들을 데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저씨가 들어주마. 그 따뜻한 한마디에 굳게 참고 있던 별이의 눈물샘이 다시 터져나왔다. 별이는 울먹이며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다 다치신 일, 병원에 입원하신 일, 수술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는 일, 그래서 오빠를 만나러 온 일까지 두서없이 쏟아냈다. 아이의 서툰 설명 속에서 백 중장은 한 가족이 마주한 비극의 윤곽을 똑똑히 그려낼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백 중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깊은 연민과 함께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처한 병사와 그 가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빠 이름이 강하늘 이등병이라고 했느냐? 네, 맞아요. 우리 하늘이 오빠. 백 중장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부관 정현수 소령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정소령. 예, 차장님. 당장 이 아이들을 따뜻한 곳으로 옮기도록. 따뜻한 우유와 빵이라도 좋으니 뭐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의무관을 불러 아이들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혹한에 오래 노출되었을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피라고 전하게. 그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그리고 지금 즉시 28사단 사단장과 신병교육대대장을 내게 오도록 연락 취하게. 10분 내로. 또한 인사사령부에 연락해서 강하늘 이등병에 대한 모든 서류, 입대 전 병역 감면 신청 서류부터 신상 명세서 복무 기록까지 전부 스캔해서 내 개인 단말기로 전송하라고 해.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명령을 받은 정소령과 운전병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소령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얘들아, 이리 오렴. 아저씨 따라가면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어. 오빠도 곧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별이가 백 중장을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끄덕이자 얌전히 그를 따라 나섰다. 백 중장은 아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싸늘한 시선으로 위병소 근무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대들은 오늘 밤 군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상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먼저 봤어야 했다. 그대들에게 내린 나의 첫 번째 명령은 오늘 밤 당직 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보고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서와 함께 군인에게 규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위병들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들어간 막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천의 겨울밤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조짐이 서려 있었다.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고 한 병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세성 장군의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병교육대대 본부 건물 내 가장 넓고 따뜻한 회의실이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했다. 백호진 중장이 상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부관 정현수 소령은 뜨거운 차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사단장과 신교대 대대장 박정철 중령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역력했다. 충성. 28사단장 소장 현상민. 합참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신병교육대대장 중령 박정철.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백 중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두 사람 모두 앉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사단장과 대대장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다. 박정철 중령. 예, 차장님. 강하늘 이등병에 대해 보고하도록. 내가 아는 것 말고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박 중령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김민준 대위로부터 상근 예비역 전환을 건의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강하늘 이등병은 현재 본 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입니다. 훈련 성적은 우수하며 복무 태도 또한 성실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입대 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력이 있으며 입대 후 중대장 선에서 상근 예비역 전환을 건의했으나 서류상 부양 의무자인 모친이 생존해 있는 관계로 규정상 불가하여 제가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보고했다. 규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방패로 내세웠다. 백 중장은 그의 보고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다. 규정이라 그래, 그놈의 규정. 박 중령, 자네는 그 서류 쪼가리 너머를 보려는 노력은 조금이라도 해보았나?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은 어머니가 어떻게 부양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할아버지와 7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느냐는 말이네.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병무청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뿐입니다. 박 중령의 뻔뻔한 대답에 백 중장의 관자놀이에 힘줄이 돋았다. 뭐라고? 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야? 자네 부하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게 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란 말인가? 지휘관은 병사들의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야.
자네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을지언정 그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네 병사는 보지 못했어. 그것은 지휘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일세. 백 중장의 호통에 박 중령은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잠시 후 백 중장은 감정을 추스르고 정소령에게 말했다. 김민준 대위, 강이병의 중대장을 지금 당장 이리로 부르게. 곧이어 굳은 표정의 김민준 대위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차장 앞에 경례를 붙이고 꼿꼿하게 섰다. 김민준 대위. 강하늘 이등병에 대해 보고하라. 네. 강하늘 이등병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매일 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고 편지를 쓰며 눈물을 삼키는 마음 여린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상근 예비역 전환을 대대장님께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여 제 소대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김 대위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지휘 계통을 존중하여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백 중장은 그런 김 대위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고개를 들게 김 대위.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할 일을 다했어. 자네 같은 지휘관이 있기에 우리 군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걸세. 책임은 자네가 아니라 살아있는 병사를 서류 뒤에 숨겨버린 저 사람과 이런 상황을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백 중장은 박 중령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소령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정소령, 지금 당장 강하늘 이등병을 데려오게. 어떤 설명도 하지 말고 그저 내 명령이라고만 전하게. 그 시각 생활관에서 막 잠이 들려던 강하늘 이등병은 당직 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다. 훈련병 강하늘. 즉시 장구 착용하고 본부로 이동한다. 합참 차장님의 명령이시다. 합참 차장님?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20해 인생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혹시 타령이라도 의심받는 건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옆에서 자던 서주원 병장도 놀라 일어나 하늘의 전투복을 챙겨주며 어깨를 두드렸다. 하늘아,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절대 겁먹지 마라. 알았지? 하늘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모두 앉아 있었고 그 상석에는 태산과도 같은 풍채의 백호진 중장이 앉아 있었다. 하늘은 자기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이병, 강, 하, 늘, 합참 차장님께 명받았습니다. 백 중장은 대답 없이 그저 피로와 걱정에 20살의 생기마저 잃어버린 젊은 병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하늘은 그 시선 아래에서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회의실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강하늘 이등병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미동도 없이 백호진 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이 자리에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백 중장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병 강하늘. 예, 이병 강하늘. 자네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를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백 중장은 잠시 말을 끊고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짧은 순간이 하늘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자네의 가족들이 자네를 몹시 보고 싶어 하는군.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하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공포는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설마 할아버지께서 아니면 동생들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본 백중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말게. 여기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자네를 만나러 멀리서 왔으니 말이야. 백중장은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 옆에 딸린 작은 준비실의 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별이었다. 그 뒤를 이어 소리, 슬기, 우주, 보름이, 아람이, 그리고 막내 새벽이까지. 7명의 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에게로 달려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오빠. 하늘이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 하늘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거대한 충격과 안도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7 동생들이 개미떼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별아 소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가 왜 여기에? 하늘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에 거칠어진 뺨, 굶주림에 홀쭉해진 얼굴, 그리고 자신을 보자마자 터져나온 안도의 눈물. 동생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늘은 동생들을 품에 가득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20살 이등병의 울음소리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사단장도 중대장 김민준 대위도 심지어 하늘의 부름에 달려온 분대장 서주원 병장도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다. 오직 대대장 박정철 중령만이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백호진 중장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전우를 잃고 울부짖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 후 아이들의 울음이 잦아들고 하늘이 간신히 감정을 추스를 무렵 백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움직이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군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엄중한 선언과도 같았다. 전 지휘관은 주목하도록. 첫째, 이 시간부로 강하늘 이등병의 복무 형태를 현역 복무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한다. 관련 서류 절차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모두 완료하여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둘째, 사단은 즉시 가용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차량을 준비하여 강하늘 이등병과 그의 동생들을 조부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한다. 출발은 지금 즉시 실시한다. 셋째, 28사단 복지과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와 즉시 협조체제를 구축, 강하늘 이등병의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및 의료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명령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박정철 중령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교차했다. 백 중장은 마지막으로 박 중령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철 중령. 예, 차장님. 자네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직에서 해임한다.
새로운 보직을 받기 전까지 지휘관이 서류 뒤에 숨었을 때 한 병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 감찰실에 제출하도록.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야. 군복을 입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 다시금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일세. 그것은 가장 차갑고도 가장 따뜻한 명령이었다. 한 사람에게는 뼈아픈 질책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한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구원의 명령이었다. 모든 명령을 마친 백 중장은 하늘과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강이병. 이제 자네는 군인이기 이전의 한 가정의 가장이다. 군은 자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 자네는 더 강해져야 한다. 할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게. 그것이 자네가 국가에 충성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장님. 하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그가 군에 와서 배운 가장 진심 어린 충성의 표시였다. 잠시 후 부대 정문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군용 미니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7 동생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다. 차가 부대를 떠나기 전 하늘은 창밖으로 멀리 서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백호진 중장을 보았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경례했다. 백 중장은 말없이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에게 조용히 거수 경례로 화답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백 중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천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다.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7개의 작은 별과 그 별들을 묵묵히 감싸 안은 희미한 달 하나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 땅에 군복 입은 청년들이 서류라는 이름의 장벽 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의 어깨 위 3개의 별이 그날 밤 따라 유난히 무겁고 또 자랑스러웠다. 군용 미니밴의 내부는 바깥의 칼바람이 거짓말인 것처럼 아늑하고 따뜻했다. 강하늘 이등병은 아니 이제는 상근 예비역이 될 하늘은 자신의 양옆과 무릎에 매달려 잠든 동생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며칠을 굶고 걷고 울었을 아이들이었다. 따뜻한 차 안에서 긴장이 풀리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든 동생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군용 외투를 벗어 아이들 위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연천의 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옥과도 같았던 세상이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걱정 많이 했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인상이 선한 김 상사였다. 그는 백미러로 하늘을 보며 말했다. 저도 집에 저 녀석들만 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강이병 아니, 이제 강하사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강하사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하늘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에는 목이 메었고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보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자신과 동생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차량은 곧 연천군립의료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다. 김 상사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도왔다. 잠든 새벽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든 하늘을 필두로 비몽사몽한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한밤중에 군용 차량이 도착하고 군복을 입은 청년과 7 아이들이 내리자 병원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하늘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성함을 말했다. 간호사는 전산을 확인하더니
6인실 병동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하늘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제발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602호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여러 환자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창가 쪽 침대 앙상한 팔에 링거를 꽂은 채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강만시공이었다. 손주들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수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밀려드는 무력감에 그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늘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힘겹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꿈에도 그리던 군복 입은 손자와 그 뒤에 병아리처럼 서 있는 7명의 어린 손주들이 들어왔다. 할아버지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늘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늘은 새벽이를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니다, 아니야,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들도 할아버지의 침대 주위로 몰려들어 저마다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조용하던 병실은 순식간에 한 가족의 눈물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다. 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그들의 안타까운 재회를 숨죽여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닦아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따뜻한 재회였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백발이 희끗한 의사와 함께 하늘이 본부에서 보았던 정현수 소령, 그리고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명찰을 단 직원이 함께 들어왔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차트를 보며 입을 열었다. 강만식 어르신, 보호자분 오셨군요. 고관절 골절이 심해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술비와 치료비가. 의사가 말을 흐리며 하늘의 눈치를 살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정현수 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저희 국방부와 28사단, 그리고 연천군청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환자분이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술과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액 지원이라고요? 의사는 물론 하늘과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청 직원이 이어서 설명했다. 합참 차장님의 지시와 함께 저희 군청에서도 강하늘 군의 가정을 긴급 위기 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부로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원되며 향후 주거 환경 개선과 아이들 교육 지원까지 연계하여 도울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십시오, 어르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가족에게 마치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는 정소령과 군청 직원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되뇌었다. 그의 눈에서는 또다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병원은 특별히 할아버지의 병실 옆에 작은 간이 침대들을 마련해 주었다. 하늘과 7 동생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잠이 들었다. 하늘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지옥 같던 하루가 지나고 기적 같은 밤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하늘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준 얼굴 모를 장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세 개의 별은 이제 하늘에게 절망의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연천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호진 중장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군 조직과 지방 행정 시스템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었다. 28사단 사령부에서는 사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강하늘 상근 예비역 가족 지원 TF가 꾸려졌다. 인사, 군수, 공병, 복지 등 각 부서의 엘리트 장교들이 차출되어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곳은 하늘이와 동생들이 살던 낡고 허름한 집이었다. 아침 일찍 육중한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집 앞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트럭에서는 28사단 공병대대 마크를 단 작업복 차림의 군인 수십 명이 내렸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집 안팎의 낡은 가재도구들을 드러내고 정밀 실측을 시작했다. 이웃 주민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창문 너머로 구경하기 바빴다. 공병 대대장을 필두로 한 군인들은 금이 간 벽을 보수하고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했다. 가장 큰 공사는 난방이었다. 낡고 위험천만하던 연탄 아궁이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최신식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다. 군수과에서는 아이들의 수에 맞춰 튼튼한 2층 침대와 새 이불, 책상까지 지원했다. 집은 불과 며칠 만에 추위와 싸우던 절망의 공간에서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샘솟는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돌아와 완전히 달라진 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막내 새벽이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새 2층 침대를 보자 환호성을 지르며 사다리를 기어올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 아저씨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지역 사회도 움직였다. 연천군청의 발빠른 조치와 함께 하늘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읍내 신문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러자 익명의 독지가들이 쌀과 김치, 아이들 옷가지를 군청과 주민센터에 보내오기 시작했다. 동네 마트 사장은 매달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읍내 작은 서점 주인은 아이들 앞으로 된 참고서와 동화책을 한아름 보내왔다. 절망 속에서 외롭게 싸우던 가족에게 따뜻한 이웃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난 것이다. 한편 하늘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정식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발령받아 집에서 가까운 연천읍대 예비군 동대로 첫 출근을 했다. 군복은 같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출근 전에는 동생들을 깨워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막내 새벽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할아버지의 재활을 도울 수 있었다. 읍대장으로 있는 상사 출신의 예비군 지휘관은 이미 사단으로부터 하늘의 사정을 모두 전해들은 터였다. 그는 하늘을 단순한 부하가 아닌 아들이나 조카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강하사, 너무 군인처럼 딱딱하게 굴 거 없어. 여기서는 자네가 우리 부대 왕고야. 일과 시간엔 책임감 있게 일하고 퇴근하면 가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 그게 자네가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애국이야. 알겠나? 하늘은 처음으로 군 생활에서 애국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월급 통장에 찍힌 이등병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액수의 급여를 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조용한 이임식이 열렸다. 모든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된 박정철 중령이 쓸쓸하게 부대를 떠났다. 그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규정이라는 서류철 몇 개만을 들고 자신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채 사라졌다. 그의 빈자리에는 부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 새로 부임했고 부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저녁, 하늘은 모든 수리를 마치고 온기가 가득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보조기구에 의지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책상에 앉아 제잘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하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저녁 풍경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아니었다. 한자 한자 진심과 감사를 담아 써내려갔다. 존경하는 백호진 합참차장님께. 저는 28사단 강하늘입니다. 차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의 얼굴에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의 최상층에 위치한 합참차장실. 백호진 중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연천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강하늘 상근 예비역이 보낸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 편지였다. 백 중장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편지 속에는 할아버지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 동생들이 새 침대에서 잠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따뜻해진 집에서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차장님께서는 저 한 명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살 청년이 세상을 향해 품었던 원망과 절망을 거두어 주셨고 제 7 동생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또한 차장님처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백 중장은 조용히 편지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전우의 주검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20살 무렵의 자신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영토나 이념 이전에 곁에 있던 전우와 그들의 가족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거대한 조직의 논리와 차가운 규정 뒤에 숨어 그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강하늘이라는 젊은 병사가 그리고 그의 7 동생들이 백 중장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다시 일깨운 것이었다. 정소령. 예, 차장님. 전군 주요 지휘관 및 정책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게. 안건은 인적자원 중심의 복무 환경 개선 방안이다. 1시간 뒤에 시작하도록. 1시간 뒤 합참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별들이 가득했다. 백 중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서두 없이 강하늘 이병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 병사의 절박했던 사연 규정의 벽에 막혀 좌절했던 과정, 그리고 7 아이들이 오빠를 찾아 수십리 길을 걸어왔던 그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K의 전차와 F-35 전투기, 이지스함을 도입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최첨단 무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과연 그가 손에 쥔 총이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강하늘 이병의 사례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규정 뒤에 숨어 병사의 고통을 외면한 지휘관의 실패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정책의 실패입니다. 병사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군대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훗날 수호천사 지침 가디언 더렉티브이라 불리게 될 정책의 초안이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 병사 직통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의 지휘계통 보고와는 별개로 생계곤란, 가족의 중병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병사가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인권복지센터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한다. 둘째, 현장 지휘관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한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최대 15일 범위 내에 선유가 후보고 또는 임시 직무 전환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의 인본주의적 지휘 철학 과목을 신설하고 강한을 이병의 사례를 주요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토론식 교육을 의무화한다. 백 중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군에 경직된 관료주의에 익숙한 일부 지휘관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와 논리 앞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이 안건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최고 지휘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군에 하달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 곳은 28사단 태풍 부대였다. 태풍이라는 부대 애칭처럼 변화는 거셌다. 28사단은 수호천사 지침의 시범부대로 선정되어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는 부대 운영 혁신을 시작했다. 사단 구호에는 전우의 눈물, 태풍이 닦아준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몇 달 뒤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과거의 시스템이었다면 복잡한 서류와 행정 절차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지침에 따라 그의 대대장은 즉시 선유가 조치를 내렸고 병사는 무사히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드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늘은 그 뉴스를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TV로 보았다. 뉴스 말미에 새로운 군 복지 정책이 한장성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아픔과 눈물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전우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제 태풍은 적이 아닌 가장 소중한 우리 병사들을 향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불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천에 시리던 겨울을 여러 번 지나쳐 보냈다. 강하늘에 낡고 허름했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묵은 외풍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았다. 공병대대가 튼튼하게 지어준 벽과 지붕은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 안에서는 7 남매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늘은 이제 어엿한 병장이 되어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있었다.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는 군인이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새벽에 일어나 동생들의 아침을 챙기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읍대로 출근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의 하루를 돌보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지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20살 청년이 짊어졌던 절망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가족을 지켜낸 가장의 듬직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동생들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첫째 별이는 어느덧 교복이 잘 어울리는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어 하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었다. 소리와 슬기는 나란히 중학교에 입학해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몽상가였던 우주는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며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보름이와 아람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그림 그리기 자매가 되었고
막내 새벽이는 이제 유치원에서 가장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가 되었다. 할아버지 강만시공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며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하늘이 복무하는 읍대로 두툼한 공식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였다. 읍대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뒤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불렀다. 강 병장, 이거 자네한테 온 건데. 정말 대단하군. 정말이야. 하늘이 건네받은 문서의 제목은 제1회 대한민국 국군 수호천 사상 시상식 초청장이었다. 백호진 중장이 강하늘의 사연을 계기로 만들었던 수호천사 지침이 군 전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을 기념하고 군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상징적인 인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강하늘 병장이 선정된 것이었다. 시상식은 서울 용산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의 가족 전원이 귀빈으로 초청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하늘은 초청장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잊고 있던 그날 밤의 기억, 차가운 위병소 앞에서 절망에 떨던 동생들의 얼굴과 그들 앞에 거인처럼 나타났던 세 개의 별.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군 전체를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하늘과 할아버지 그리고 7 동생들은 난생 처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연신 환호성을 질렀고 할아버지는 그런 손주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몇 년 전 동생들을 이끌고 부대로 향하던 별이의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다시금 헤아려 보았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그 웅장함만으로도 모두를 압도했다. 정문에서는 의장대가 그들을 맞이했고 백호진 중장의 부관이었던 정연수 소령 어느덧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다이 직접 나와 그들을 귀빈 대기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백호진 장군이 들어섰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3개가 아닌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의 최선임 합동참모의장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이군 강 병장. 그리고 우리 꼬마 손님들도. 백호진 대장은 예전과 같이 위험 있으면서도 한결 부드러워진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그가 허리를 숙여 새벽이와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금세 경계를 풀고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건한 모습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병장 강하늘 의장님을 뵙습니다. 백 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경례를 받았다. 이제는 병장이 다 되었군. 아주 늠름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가 이겨낸 시간들이 수많은 전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 군을 대표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시상식은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단상에 오른 하늘의 앞에 백호진 의장이 직접 다가와 그의 가슴에 수호천 사상 훈장을 달아주고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상패를 수여했다. 백 의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강하늘 병장은 한때 우리 군이 놓칠 뻔했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서류 속의 규정보다 한 인간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의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시련을 이겨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의 용기와 가족의 사랑에 대한 우리 군 전체의 경의의 표식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답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하늘은 잠시 객석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동생들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제 손을 잡아주신 것은 대한민국 군대였고 따뜻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를 보여주신 백호진 의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제 가족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할아버지와 저의 하늘을 밝혀주는 7개의 작은 별, 제 동생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백 의장은 하늘과 가족들을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는 하늘과 나란히 걸으며 그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전역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백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생각이군. 자네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자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더욱 강해질 걸세. 그날 저녁 연천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할아버지는 하늘이 받아온 반짝이는 크리스탈 상패를 자식의 상장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늘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비치는 7 동생들의 밝은 얼굴과 할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차례로 눈에 담았다. 더 이상 그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위태로운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을 지지해주는 따뜻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명의 멋진 청년이었다. 하늘하의엔 이유엘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7개의 작은 별들이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넓고 든든한 하늘이 되어 있었다. 연천의 밤하늘 아래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7개의 별과 그들을 감싸 안은 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속삭이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마침내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있었다.